오늘은 용기를 내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말하긴 그렇고 하여 익명으로 보내게 되는데 글이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에겐 말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가 말이야. 그리고 여자가 말이야입니다. 말버릇만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 가부장적인 분입니다. 남자가 말이야, 사내 대장부밖에 용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용기가. 그 정도 담으로 어떻게 가족 꾸리고 먹여 살려 그래?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놈들은 그냥 죽어도 싸지. 그런 놈들은 왜 살아? 공기 아깝게. 에휴. 여자가 말이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여자가 돼서는 지아비가 바깥일을 하면 집안 살림하고 애들 돌보면서 그저 남자한테 순종하고 내내하며 살아야지. 너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지만 나는 내 핏줄 타고난 자식이 이렇게 여자답지도 못한 거 절대 못 참는다. 너는 네 부모도 욕먹일 셈이야? 사남매인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자라며 아버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은 말들입니다. 어렸을 땐 그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진 틈만 나면 저희가 아주 조금의 잘못만 해도 손을 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사남매에겐 그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아버진 저희 집 가장임과 동시에 저희 집 가족들을 모두 휘두르는 폭군이었습니다. 밤에 조금만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어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그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밥을 굶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땐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서 다정한 아버지를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모두가 우리 아버지 같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미움이 솟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아이인데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나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집에서 셋째였던 저에겐 하늘처럼 커 보였던 첫째 누나와 둘째 형조차도 아버지에게 있어선 속된 말로 잽도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멋대로 굴어도 그저 매일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누나는 어느 날 독한 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고. 사실 나도 그래 누나. 아버지만 집에 없으면 우린 엄마랑 엄청 행복할 텐데. 그래도 절대 아버지 앞에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러다가 아버지가 들으시면 너네 엄청 혼난다. 전 매일같이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집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본다며 투덜거린 적이 있었는데 전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랑 달리 좋은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것이 아쉬웠겠지만 전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자식들한테 돌같이 보는 걸 넘어서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아버지이기에 당연히 어머니한테도 잘할 리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젊어서부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참 속 많이 썩으셨던 분입니다. 아버진 가부장적인 성격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자 문제도 참 많이 일으켰어요. 어렸던 저희 남매들도 알 정도였으니 어머니는 아마 더 힘드셨을 겁니다. 매일같이 여자 향수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오는 아버지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까지 눈 한 번 감지 못한 채 꼬박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저희 밥을 차려준 적도 많으세요. 물론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근데 아버진, 이어편네야, 당신은 살 뺄 생각도 안 해? 이렇게 맨날 집에만 있으니 살이 찌지. 아니, 안 창피해? 남편 있는데도 말이야. 오히려 어머니가 살이 찐다느니 게으르다느니 하면서 그러니 자기가 밖으로 나가돈다고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참 짜증나게도 아버진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어요. 게다가 어려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외모와 허풍만 보곤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인기를 적극적으로 누렸습니다. 아마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에 아버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어머니랑 결혼한 것은 어쩔 수 없었으며, 어머니와의 결혼을 엄청 손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어머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 사남매도 한 살 한 살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먼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살지 말아요. 이혼해도 돼요. 우리랑만 같이 살면 안 돼요? 너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저래 보여도 너희 생각은 끔찍하게 하실 거야. 엄마는 괜찮아. 엄만 너희만 건강하게 자라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러니 너희도 아버지에게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아프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납득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옛날 분이시라 아버지랑 이혼한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남매들이 아버지랑 척을 진다면 그 중간에 낀 어머니만 힘드실 게 뻔했죠. 그래서 저희는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되 겉으로 티는 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럭저럭 평범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아버진 가부장적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위적으로 화목한 모습을 보이시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흰 온 가족끼리 고기라도 구워 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남매 모두 각자 자기 자리에서 먹고 살 길을 찾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부터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결혼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사남매는 모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랑은 따로 사는 게 전혀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아버지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홀대를 받는 어머니였는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랑 둘이서만 두고 간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죠.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해봤는데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라면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랑 살면서 나중에 손자들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나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지 내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아니야. 네 와이프가 괜찮다곤 했어도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며느린 불편하지.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만 나쁘게 대하는 것도 아니잖니. 며느리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물론 정말 날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건 너무 고맙단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부부로서 단둘이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해. 나 없이 말이다. 어머니의 강경한 이야기 덕분에 저도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머니 말씀이 맞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따로 살게 된 대신 저흰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안부를 여쭸어요.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달리 저희 남매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 내서 찾아뵙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소한 전화라도 자주 드리자고 했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기도 했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 가끔씩 이기는 하지만 연락을 드리는 것조차 허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가끔은 연락을 드리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쁘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내심 저희 남매 모두 그런 어머니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선 안 되었는데,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한동안 어머니가 바빠서 연락을 하기 힘들 거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던 분이라 의아하긴 했지만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축 처져 있는 음성이었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게 확실한데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전 어쩐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말이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게 있잖아. 한참의 침묵 끝에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던 이야기였죠. 저희 사남매는 당장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함께 시간을 맞춰서 내려갈 새도 없었습니다. 그냥 되는 사람들끼리 먼저 기차를 잡았고, 일 때문에 힘든 형제들은 여유 시간이 날 때 내려왔습니다. 어머닌 어쩐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초췌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말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런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두고 저희 남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 어머니에게 드릴 전화를 빼먹었던 몇 번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군요. 기껏 전화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만약에 그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무슨 일 없냐고, 건강 꼭 챙기라고,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어머닌 절대로 저희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애초에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러나 유일한 부모나 다름없던 어머니가 저희 없는 새에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다. 근데 병원 같은 데 가봤자 소용없다고. 괜히 돈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더구나. 집에 있어도 나을 사람은 알아서 낫는다고. 사실 괜히 너희 혼란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혹시나 해서 전화한 거다. 이런 말 하면 너희는 불안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세상이라도 떠나게 된다면 너희한테 이야기는 해둬야 되잖니. 심지어 암에 걸린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딱 저희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라 충격 너머로 분노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린 사실조차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니. 저희는 그 길로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도 없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서울로 간 것을 알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저희 돈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금세 수그러들어서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뻔하더군요. 저희가 만약 알게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 치료를 받게 하라고 성화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버진 돈을 써야 할 테니 그게 싫었던 거죠. 애초에 말만 아버지지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보니 너무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았어요. 힘겨운 투병 생활이었을 테지만 어머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버티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는 점점 야이어 갔습니다. 저희 4남매는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요. 짬이 나면 어머니를 보러 갔고 어머니를 위해서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닌 저희에게 미안했어요. 물론 저흰 그런 것 따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살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어머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흰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저희 연락을 받았을 텐데도 말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건 없는 듯이 어머니만 추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아버지가 나 재혼한다 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재혼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건 알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죽은 지 한 달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다. 나는 지금 이 여자랑 재혼할 거고 너넨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돼. 애초에 내가 무슨 허락을 받으려고 너네한테 전화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야기는 해두는 거다. 이제 나도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거 이제라도 좀 편히 살아봐야겠어. 언제부터 자식들을 챙겼다고. 저희를 챙긴 건 어머니인데 아버지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멋대로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여자랑 재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아온 오래된 추억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어디서 만났을지 언제 만났을지도 모르는 새 여자랑 함께 한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귀는 거라는 걸 이야기할 정도였다면 여전히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재혼이에요. 재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든 여자를 과연 어머니가 죽은 뒤에 만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었거든요. 분명 엄마가 서울에서 그렇게 힘들게 암과 싸우고 있을 시절에 아버진 다른 여자를 만나셨을 겁니다. 언제나와 같이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너무한 분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투병하는데 병원비 한 푼 안 냈어요. 돈이 아주 없으신 분이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다른 여자들 만날 땐 이것저것 사주고 선심 베푸느라 펑펑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에게만 인색한 거죠. 저희라고 해서 어머니 암 치료비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암 치료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5년 동안 투병하면서 병원 외에 요양원도 갔고 저희 나름대로 암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이며 바리바리 찾아서는 어머니에게 드리기도 했고 이래저래 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돈 전부 저희 4남매가 다 냈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이 이미 있는 상태여서 솔직히 어머니에게 그렇게 다 쏟는 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어머니가 드러났던 보험의 보험금은 어머니 암 치료에 있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흰 그대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었어요. 이제는 아예 전화조차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열심히 일했어요. 기일 때마다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 빼고는 각자 자기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웬일로 현관까지 나온 아내가 무척 난처한 기색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당신 표정 왜 그래?
집에 누구라도 와 있어? 여보, 누가 와 있긴 한데 그분이 아버님이셔. 아내도 당연히 제가 아버지와 연을 끊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찾아온 아버지로 인해서 당황한 것 같았죠. 대체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뻔뻔하게구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찾아올 줄 알았다면 아내에게 무조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긴 듣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떼를 부렸을 겁니다. 염치도 없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인진 몰라도 분명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할 게 뻔했죠. 제가 없는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조금 차분히 생각하니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참에 제대로 말을 다 한 다음에 연을 끊으면 좀 더 깔끔할 테니까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아버지가 있다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여기를? 저한테 아버지란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제 말은 금세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뻔뻔하게 굴거나 아니면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은 예상했지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 예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고 무서웠던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멍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여기 좀 봐라라며 팔을 보였죠. 셔츠를 걷어진 맨팔은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멍이 있는 것이 놀랍긴 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이유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 앞에서 불쌍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새엄마가 말이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재혼한 그 여자랑 홀라텍 같은 곳에서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젊은 데다가 몸매도 좋아 보이는 여자에게 아버지는 홀딱 빠졌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가 투병하고 있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진 그 여자에게 가진 돈, 안 가진 돈 다 털어서 이것저것 해준 모양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한테 잔뜩 퍼주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당연히 재산은 금세 미천을 드러냈겠죠. 심지어 그 와중에 잘 보이겠답시고 돈 많은 척까지 했으니 더욱 견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설마 그 여자가 그렇게 악독한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쁜 계집애 같으니라고 어디 감히 지아비를 그렇게. 아버진 그 뒤론 어쩐지 쪽팔리고 겸연쩍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의 욕을 하기 바빴지만 딱 봐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마침 돈 없을 때 어머니 보험료도 타서 또 펑펑 쓰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모양인데 또 그때 가서는 보험료도 다 떨어졌을 테니 아버진 그때야말로 진정한 빈털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돈 많은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던 여자는 그게 거짓임을 알게 된 거겠죠. 당연히 구박도 받았을 테고 여자 입장에서 아버지를 봐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자긴 해도 제 기억에는 그 여자가 아버지보다 못해도 15살은 더 어렸는데 그만큼 젊기 때문에 저렇게 몸에 흔적도 낼 수 있었겠죠.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저한테 그 여자를 혼이라도 내달라고 하는 건지. 저희 어머니 목숨값까지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여자한테 다 쏟아붓고 이제 와서 자식들 덕이라도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사정이에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는 아버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진 그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가혹했고 자식인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참은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상 제가 아버지랑 이야기할 이유 없어요. 그래, 나도 네가 나를 아버지 대하듯이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그저 너한테 300만 원만 빌리고 싶었을 뿐이야. 딱 그거면 충분해. 네가 아무 말 없이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내 이대로 돌아가서 서울에는 절대로 오지 않으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아버진 냉정하게 화를 내는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돈이라도 가져오라고 했겠죠. 300만 원 못 빌려줄 이유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 보험금을 그렇게 까먹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큰 돈 다 가져가 놓고 우리한텐 연락 한 번 없이 입 싹 닫을 때는 언제고, 자기 필요할 때만 내려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네가 300만 원을 빌려줘야 내가 살 수가 있다. 응? 제발 셋째야,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니?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어떻게 안 되겠니?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세요? 어머님 보험금은 어디에다가 날려먹었어요? 아버진 분명 지옥 갈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부인한테 더 맞아야 될 것 같네요.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어? 셋째야. 제발. 제발. 아직 그래도 아버지잖니. 내가 네 아비인데. 나가시라고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버진 경찰 이야기에 움찔하더니 그제야 다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내에게도 조금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랑 연 끊었다고 했으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지. 왜 열어줬냐고 말이죠. 아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 오묘한 기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꼭 내리누르고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찾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사실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도 오랜만에 깡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한편으론 아버지가 개과천선을 하길 바랬던 모양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집은 그러지 못했는지 때늦은 한탄이 들더군요.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먹고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동정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돈 욕심 부리고 여자 밝히면서 매정하게 살 거였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여전히 제 인생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있었던 일이 잊혀지면 저도 괜찮아지겠죠? 네, 어느새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직 두 개의 사연 남아있으니 자리 뜨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장모님에 대한 푸념과 절절한 한탄을 담은 글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골이 아파질 만큼 우리 사연자님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되었던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내는 삼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막내랍시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라온 것 같아요. 특히 아내는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도 크게 사랑을 주시긴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한 것은 장인어른이라고 말이죠. 참고로 저는 장인어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부모님이었다고 해요. 누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했죠. 장인어른은 옛날 분 같지 않게 참 다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를 포함한 삼형제를 데리고 밖에 놀러 가기도 했고, 때로는 장모님 없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어떤 일이든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를 묻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사람도 없었을 거야. 난 살면서 아버지한텐 제대로 혼난 적 없거든. 정확히는 혼나긴 했는데 그냥 무조건 매를 들고 말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게 해주셨어. 특히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이 유독 막내인 자신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무뚝뚝한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내는 어릴 적부터 애교가 많았거든요. 장인어른이 아내를 유독 아꼈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아내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가족 중에서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슬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점점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때 슬픔을 조금 잊어가고 있었다면 아내는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한때 우울증까지 앓았었습니다. 아내의 유년 시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인 만큼 아내의 남편이 된 제가 그런 장인어른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아내에게 들은 장인어른의 성격이라면 아내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일 덕분에 장모님은 꽤 오랜 기간 자식들을 혼자 키우셔야 했습니다. 삼형제가 모두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라 아마 장모님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아내는 당시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에 너무 슬퍼하고 있어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변명은 아니지만 우린 아직 어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었으니까. 문제는 어머니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였을 텐데 어머니랑 아버진 투닥거리면서도 참 사이가 좋으셨거든. 근데 어머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우리 앞에서 슬픈 티를 내신 적이 없어. 여전히 우리를 키우고 돌봐야 했기 때문일 거야.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아직도 그때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참 고맙고 안쓰러워. 그래도 다행히 아내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도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힘들게 키워주신 장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막내인 아내가 직장을 잡았을 때 안도의 한숨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나도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내 할 몫은 다 했구나.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장모님도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장인어른을 잃고 혼자 고생하신 장모님이 무척이나 안쓰러울 뿐이죠. 하지만 사위인 제가 사연을 정리하게 된 것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모님에게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는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한테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금 무뚝뚝하시긴 했지만 그럭저럭 사위들, 며느리들 잘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명절 때는 늘 온 가족이 장모님 사는 곳에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하필 명절 기간에 다들 각자 일로 바쁘고 그래가지고 가족별로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근데 분명 그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은 여느 때와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장모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근데 장모님 댁에 다녀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요새 엄마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모님이 이상하다고? 우리 저번에 명절 때 갔을 때만 해도 평소랑 똑같으시지 않았어?
음, 그때는 그랬는데, 내가 얼마 전에 다른 형제들이랑 전화를 좀 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엄마 하는 행동이 영 이상해가지고 걱정이 되네.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고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으니까. 들어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명절 때 들리고 난 뒤 장모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진 모르겠지만 혼자 살고 있던 지방에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집이 아니라 장모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죠. 아무도 장모님이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았으니 장모님은 다른 곳에 들어가 살아야 했죠.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첫째 처형 집에 쳐들어가서는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형은 무척 당황하긴 했지만 장모님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설마 장모님이 아무런 언질도 없이 대책도 없이 집을 팔고라곤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처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장모님이 처형 집에 쳐들어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엄마, 이젠 이야기해줘도 괜찮지 않아? 대체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야? 집에 무슨 일 생겼어? 그냥 집을 팔아서 그렇다. 집을 파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별 이유가 있겠니? 왜? 엄마가 여기서 사는 게 죄라도 되냐? 아니, 그건 아니고. 처형은 그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장모님은 거기에 툭 쏘듯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지 않은 모습에 처형은 좀 더 꼬치꼬치 장모님에게 이유를 캐물었다고 해요. 결국 장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장모님의 동창들 때문이었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장모님 동창분들은 거의 대단한 분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사위, 갑부 사위, 의사 사위는 물론이고 아주 효심지극하게 처가댁 식구들을 모시는 사위들도 많은가 봅니다. 그때 당시 장모님은 동창들이랑 자주 만남을 가졌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동창들이 자기 사위 자랑하고 그러면서 장모님 기를 좀 죽인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사위가 해외에 다녀와서는 나 쓰라고 명품 가방을 사왔는데 아이고 그렇게 사오지 말라고 해도 여행만 가면 꼭 내 생각이 난다고 자꾸 그러네. 좋겠네, 좋겠어. 그러고 보니 나도 얼마 전에 사위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새 심심하지 않냐면서 친구분들이랑 좀 놀라고 통장으로 돈을 500만 원이나 붙이더라고. 근데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뭐 여행을 좋아하고 그러나 명품도 사위가 사주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마침 잘 됐네. 큰돈도 들어온 김에 오늘 술은 내가 다 쏠게. 장모님은 자신도 다른 사위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던 집을 팔고서 처형 집에 들어갔던 거죠. 처형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는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정을 알고서는 장모님 마음을 이해해주고 처형과 형님은 장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모양이더라고요. 언니, 괜찮겠어? 갑자기 엄마랑 살면 힘든 것도 있을 텐데. 형부도 많이 불편할 테고. 엄마는 상의라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정말 못 산다 내가. 처음이야. 조금 불편하겠지만 익숙해질 거야. 남편도 괜찮다고 했고. 당황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엄마가 오죽 그랬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싶기도 해. 자식한테 사랑받는 거 자랑하고 싶으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드려야지 뭐. 원래 어른들은 자식들 자랑 빼고 하실 게 없잖아. 엄마도 너도 알잖니.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우리 엄마 불쌍해. 내가 잘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평소 명절 때 아니면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아내 가족이라곤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처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잠시 신세를 지겠다고 먼저 말하는 거랑
상대방은 아무런 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거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다고 해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처형은 화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아내가 처형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보고 싶다고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처형네 집에 들린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처형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마치 집주인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 같은데도 표정 하나 굳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장모님은 처형내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소원대로 처형집에서 살면서 동창들에게 내 자식이랑 사위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준다란 자랑도 톡톡히 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딱 반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제겐 무척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늘 사이가 좋아서 저희 가족 사이에서 인꼬부부라고 불리던 처형네가 이혼을 한 겁니다. 전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때 가면은 정말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서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부부였는데 저희 가족들끼린 막 농담으로 우리 다 이혼해도 처형낸 이혼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에 둘의 이혼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갑자기 이혼을 하신 거래? 우리가 다녀왔을 때만 해도 그런 낌새 없었잖아. 나도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 둘 사이 문제보단 엄마 때문인 것 같아. 언니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형부한테 엄청 못되게 굴었다고. 뭐라고? 장모님이 못되게 구셨다고?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형님의 직업은 교도관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세대야 교도관은 시험 치고 들어가야 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옛날 분들은 교도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도 합니다. 험한 데서 일하니 그만큼 못 베어먹고 구를 거라고 말이죠. 몰랐는데 장모님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하지만 편견이었든 어쨌든 저희 형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남이나 다름없는 저한테도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사실 교도관보다는 사회봉사자 같은 직종이 더 잘 어울리실 만큼 착하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그런 형님한테 맨날 이래서 교도관 같은 직업은 안 된다니까. 교도관은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나 뭐로 봤을 때나 아니야. 라며 비난을 하고 야단을 치신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얼핏 듣기로 형님은 젊었을 적부터 큰 꿈이 있어서 교도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 형님이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하지만 듣기도 힘들 정도의 폭언을 앞에 두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장모님, 저한테 화나신 게 있으면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면 꼭 고칠게요. 저 장모님에게 잘하고 싶어요. 네가 교도관밖에 못 되는 게 잘못이다. 내가 우리 딸 너 같은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까지 고생한 건 줄 알아? 다른 집 사이들은 매일같이 장모한테 명품 주고 여행 보내주고 한다는데 넌 사이가 돼서 할 줄 아는 게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딸 호강을 시켜줘. 뭘 해줘?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뭐 막말이라도 했나? 다 맞는 말이잖아. 아니 능력 없는 놈한테 능력 없다 하지. 뭐라고 해? 심지어 그런 막말도 모자라 거의 갈취하듯 형님에게 돈을 뜯어내고는 매일같이 사치를 부리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빨리 돈 줘. 나 백화점 가야 하니까. 엄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만 해도 얼만데. 조금 소비를 줄이면 안 돼? 너 미쳤니? 애미 그럼 동창회 나가는데 쪽팔리게 저번에 들고 나간 가방 들고 가란 얘기야? 어떤 때는 얘기도 없이 형님네 집으로 장모님이 멀리 있는 동창들을 불러와서 노는 통에 형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날 장모님과 장모님 동창들이 먹고 마신 비용을 다 내야 했다고도 했죠. 당연히 형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형과 싸우게 된 거고요. 처형도 장모님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처형도 분명 형님을 사랑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이미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장모님 견디기가 힘들어. 당신이랑 살면 계속 장모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겠지. 아직 자식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 솔직히 할 만큼 한 것 같아. 여보, 그러면 내가 엄마를 내보낼게.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머리 좀 식히고 와. 그때까지 내가 엄마를 내보낼게.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냥 이혼하자. 미안하다. 형님은 이미 장모님을 뛰어넘어 처형에게까지 안 좋은 감정들이 싹 트여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나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 어떻게 자식 이혼까지 시켜? 아내의 말로는 두 분이 이혼한 이후 처형은 장모님과 아예 인연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장모님은 둘째 형님네로 피신을 한 것 같았죠. 아내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봐도 장모님이 너무 이상하게 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런 아내의 걱정대로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장모님이 둘째 형님 와이프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킨 것 때문이었죠. 둘째 형님은 명절 때도 종종 얼굴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 처형네 가족보다도 더 낯설기는 했지만 아내 말로는 둘째 형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무척 온순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끔 얼굴을 봐도 눈이 마주치면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얌전한 분이셨어요. 근데 대체 장모님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 분 성질을 건드린 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둘째 형님과 둘째 형님 와이프는 이혼까진 안 했단 겁니다. 아내 말론 둘째 형님이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장 우리 엄마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거 내가 다 갚을게. 둘째 형님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잘 못 들었지만 시집살이라고 했으니 아마 둘째 형님 와이프에게 집안일에 요리 빨래까지 전부 시켜 먹거나 했던 모양입니다. 심부름도 자질구레하게 많이 시켰겠고요. 잘은 몰라도 분명 어지간히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 장모님은 둘째 형님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근데 그런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막내야,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너네 집에서 좀 살아도 되겠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당장은 확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아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집에 사람만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도 알잖아요. 정아 아직 엄마한테 낯가리는 거. 이런 상황에서 엄마 와서 같이 살라고 했는데 우리 정아 때문에 다시 나갈 수도 없는 거니까. 너는 정말 너무하는구나. 죽어라 자식 기억나도 다 소용없다너니.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래야 내 삶이 편하지. 엄마 미안해요. 됐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듣기 싫으니까. 결국 아내까지 거절을 하니 장모님은 그 이후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숙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왜 거절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저도 아내의 거절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참 마음이 찝찝했어요. 그래도 장모님이니까 어떻게 찜질방 같은 곳을 전전하시는데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역시 그랬을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매일같이 울상에 가끔 말을 걸어도 무슨 생각이라도 하는 듯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서 대꾸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저희 집이 형편이 그리 좋진 않습니다. 아마 다른 가족들 중에 제일 못 살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무심하게 구시는 와중에도 제가 막내 사위라고 대신 밥이라도 한 숟갈 더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은 미안해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자꾸 그 사람이 해준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나는지. 결국 저는 아내랑 이야기를 해서 장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마 처형한테도 그랬고 둘째 형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럴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이제 아내가 마지막 자식인데 여기서까지 쫓겨나시면 정말 갈 곳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3년 정도 장모님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내에게 무분별한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내가 집안일을 하면 장모님이 돕기도 했어요. 저도 벌이가 아주 좋지 않아서 장모님이 가끔 자랑하는 다른 집 사위들처럼 명품들이고 그런 건 일절 못했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죠. 내심 저희는 장모님이 그동안 처형과 둘째 형님을 겪으면서 반성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장모님이 3년 만에 무척이나 크게 열린 고향 동창회를 한 번 더 다녀오고 나서 다 바뀌고 말았어요. 전 이때의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서방,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사올 것좀 있는데 카드 좀 줄래? 어느 날 장모님이 저한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드렸습니다. 마침 집에 반찬이 없어서 장이라도 보고 오시려나 싶었죠. 근데 5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 가시는데도 거의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으시는 거죠. 장 볼 게 맞나 보다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알림이 하나 왔어요.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얼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는데 내역에 찍혀있는 금액은 4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긁었다고 나왔죠. 매장은 검색해서 보니까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뭐 살 게 있다던 장모님은 명품을 사려고 가신 거였어요. 당연히 전 바로 아내한테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을 붙잡고 엄마, 이희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카드 달라고 해선 명품을 긁으면 어떡해?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에게 장모님은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너 키워준 값이 얼만데 사위 카드 가져가지고 명품 사는 게 그리도 아깝냐? 아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자식 복이 없을 줄이야. 엄마한테 꼴랑 가방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연히 거기서 끝난 것만도 아닙니다. 그 이후론 저희가 절대로 카드를 주지 않으니 어떤 때는 카드를 몰래 훔쳐서는 명품을 사가지고 오신 적도 있었고 명품이 아니면 친구분들을 불러서 밥 한 끼를 대접한 적도 많아요.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끝났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대체 어딜 가서 뭘 먹었길래 한 끼에 80만 원이 나오는 건지. 사람도 한 5명밖에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으니 전 자연히 아내와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저희끼리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장모님한테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 저희끼리도 속이 터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끼리 이렇게 싸울 수만도 없는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모님의 문제가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을 이어봤어요. 그러나 장모님은 저희의 진지한 제안에 오히려 자존심이라도 상한 듯 벌벌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 하더군요. 아내가 놀라 말리긴 했지만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야, 누구는 의사 사위고 누구는 변호사 사위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돈도 잘 못 버는 사위한테 정신과 가라는 무시나 당하는 거냐? 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심지어 그런 모습을 저희 7살짜리 딸 앞에서 보였습니다. 졸지에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는 장모님 때문에 딸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우는데 그걸 보니까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있겠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저희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아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전 장모님이 쓰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짐을 대충 가방에 꾸겨 넣었어요. 사태를 파악한 장모님이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제 팔을 잡으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전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짐을 아예 거실로 내던지고 현관에 두면서 꾸역꾸역 쫓아냈어요. 당시 제 행동에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딸이 놀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찝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잘했다면서 별다른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당장 부모님인데 아내의 속이 말이 아닐 거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선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당신 생각해서라도 장모님한테 용서를 구해보려고 해. 라고 하며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엄청 의기양양하게 구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미안하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다. 우리 막내 사이밖에 없네. 장모님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거기에 마음이 약해졌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사정을 들어보니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계시더군요. 밥도 잘 못 드시고 단칸방에서 혼자 쓸쓸하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상의를 해 대출까지 받은 뒤 5천만 원짜리 투룸을 장모님 고향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기로 했어요. 저를 바보 같다고 보실 분도 있겠지만 그때의 전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장모님이 진정으로 반성하셨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장모님은 철없고 아이 같으신 건지 막상 또 저희가 굽히고 들어가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기는지 자꾸 전화를 해서는 용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미 매달 드리고 있는 용돈이 있는데도 말이죠. 액수는 점점 더 커지고 그 빈도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요. 아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할 걸 그랬다며 미안하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젠 다 싫습니다. 아내랑도 더 이상 장모님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제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시 장모님이라도 찾아가지고 집이라도 다 뺏고 절대 연락 안 할 거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아야 할까요? 너무 냉정하게 했다가는 장모님이 행여라도 나쁜 마음을 먹으실까봐 두렵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정말 화나고 열받는 이야기였죠. 저도 그랬는데요. 우리 열을 조금 식히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이야기는요. 최근 큰일을 치러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사연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요즘 운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자, 이야기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저 같은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 큰일을 치러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운명이란 단어가 요즘같이 크게 와닿는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가족 남편에게 시집 와서 한평생 가족들만 돌봤습니다. 제 남편이 첫째였고 당시 있던 도련님들만 3명, 시누이만 2명이었습니다. 맏며느리로서 그 많은 시동생들과 시부모님을 저 혼자서 모셔야 했어요. 남편이 장남이긴 했지만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아직 어리거나 커봤자 학생이거나 하는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시집 갔을 당시에는 시댁 식구 집안일은 전부 며느리가 하는 거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세아가 애들 빨래 좀 해야라. 앞에 세숫대야 받아놨으니 지금부터 하고 저녁 준비 전에 널어놓으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사람 수로 8명분, 저까지 합하면 9명분의 빨래를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세탁기 같은 게 요즘처럼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무조건 빨간 세숫대야에서 손빨래를 해야 했고, 빨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빨래를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여름 같은 날이요. 빨래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집안일이 빨래만 있나요?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특히 요리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처음엔 간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적응이 된다고 한 10년 정도 시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처럼 힘들긴 했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는 시동생들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 시동생들도 생겼어요. 오래도록 얼굴을 봐왔고 가족 같은 분들이라 집에서 나간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아쉽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만큼 몸이 편해지는 거니 좋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끌벅적하지만 나름대로 평화롭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게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대뜸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앞으로 얘는 우리 집 막내로 키울 테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처음 그렇게 선언한 순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원까진 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깨어나서는 여전히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 감히 다른 여편네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 난 절대 안 키워. 당장 데려가. 라며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평생 온순하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데도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터군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언젠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생각보다 굳건했어요. 아이를 며칠 내내 굶겨서 뒤늦게 안 제가 밥을 챙겨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당연히 충분히 이해됐죠. 하지만 별개로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안타깝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챙기려고 들면 네가 남의 자식을 왜 챙겨? 라며 호통을 치는 통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시아버지가 은근하게 찾아오더군요. 며느라가야, 네가 저 아이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저 여편네가 성질이 만만치가 않아. 이쯤 되면 굽힐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저 어린애만 고생하는 거잖니. 좀 부탁한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건 안다. 그래서 너한테 찾아왔어. 애는 불쌍하잖니. 저 역시 아이가 눈에 밟혔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부탁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아이만 불쌍했으니까요. 결국 그 뒤로 아이는 제가 맡아서 돌보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후에는 제가 아이랑 있는 것을 보아도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싶다는 의미겠죠. 아직 어리긴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시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 아직 집에 남아있던 다른 식구들도 아이를 그리 반기지 않았어서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는데도 아이는 방긋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절 보고 특히나 이쁘게 웃어주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도련님. 이제부터는 내가 도련님 가족이에요. 도련님을 돌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역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사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도련님들은 못해도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대화도 통하고 말도 알아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와 아기를 동시에 키우니 이건 이거대로 죽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도 아니었기에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오다 가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아이와 저를 훑어볼 때면
괜히 그 눈길에도 몸이 굳어서 뭘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아이만 데려오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아도 됐을 텐데. 나쁜 마음이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아이 낳고도 오지 않았던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와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내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니 어찌할 수 없는 울분과 분노 같은 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차마 그 어린아이를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울면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옷자락을 꼭 부여잡고 위로라도 해주듯이 구는 것 같은 도련님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포기해선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이 도련님은 누가 돌봐줘. 자기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 라고 하며 한 번 더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애 볼 테니까 당신은 잠깐 쉬고 있어. 이따가 저녁도 차려야 하잖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옛날 사람 같지 않게 저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도련님을 가끔씩 돌봐주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진즉 힘들어 죽었을 겁니다. 허나 다정한 남편 덕에 버티었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고 도련님도 자라다 보니까 예전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피는 안 섞였지만 그때 되니 도련님도 제 자식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도련님이 중학생이 되기 직전엔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집안의 큰 비보였는데요. 얼른 우리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아버님이 왜요? 남편의 말에 병원으로 달려가니 시아버지는 이미 사고로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슨 일인지 뒤이어 시어머니도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가셨고요. 두 분이 돌아가시니 집안의 분위기는 한창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도련님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도련님도 물론 아꼈지만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있는 만큼 자식 신경 쓰느라 도련님을 예전처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직 저희랑 같이 살고 있던 다른 도련님 하나는 언제나 이 도련님을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부르며 눈에 띄게 무시하고 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굴러들어온 돌 같은 것만 아니어도 우리가 더 편할 텐데 말이야. 도련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다 같이 가족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다른 도련님에게 다 가족이라는 허울만 좋은 이야기론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 전 정말로 도련님이 다른 도련님들과 사이좋은 형제로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시아버지 피만 섞여 있을지언정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오래도록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온 가족이 맞으니까요. 전 도련님을 키우면서 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도련님 키우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멈추지 않고 눈물이 나서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벼랑 끝까지 몰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저는 결국 도련님 손을 놓지 못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사실 그건 도련님이 너무 말도 잘 듣고 예쁜 탓도 있긴 합니다. 안쓰러운 이야기지만 도련님은 아무래도 자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눈치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어디 숨었는지 쥐죽은 듯 나오지 않기도 했고 제가 힘들거나 평소랑 달라 보이면 쪼르르 와가지고는 형수님 괜찮냐고 묻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년 이상 함께 먹고 자고 하면 정이 드는 게 당연한데 마음도 곱고 말썽하면 안 부리는 도련님은 얼마나 더 정이 갔겠습니까? 저 지금껏 시댁살이 하면서 다른 시동생들이 저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새 막내 도련님만이 제가 할 일이 많아 보이면 어릴 적부터도 형수님, 형수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뭘 얼마나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른스럽고 예쁩니까? 실제로 도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도 도련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한테는 낯을 가리는 도련님도 저에게는 예쁜 말, 좋은 말만 했습니다. 다 큰 뒤에 언제는 또 제 앞에서 우리 형수님이 제일 아름답다는 너스레까지 떠는데 이러니 제가 어떻게 저희 도련님을 자식처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공부도 잘해서 대학교도 한 번에 좋은데 떡하니 붙어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에도 한 번에 붙고. 그래도 대학교까지 보내고 나니 제가 예전처럼 도련님에게 신경 쓸 건 많이 없었어서 저도 그때부터는 꽤 여유 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게 제 자식들이랑 도련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제법 형제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제 자식들은 다 대학교 졸업을 했고 하나하나 시집 장가도 갔어요. 젊었던 저는 점점 얼굴에 주름도 많아지고 체력도 없어졌지만 잘 키운 아이들이 각자 자기 가족 꾸리면서 사는 거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드디어 애들을 다 키워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이 되었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키운 또 다른 자식인 도련님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다는 거였죠. 도련님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으세요? 연애는 하고 계신 거죠? 빨리 결혼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못해도 30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거보다 늦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 도련님의 나이가 44이었습니다. 44을 먹고 결혼 소식은커녕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저로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의 결혼에 오지랖 부리기 싫지만 워낙 어렸을 적부터 제가 아들처럼 키워온 도련님이니까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좋은 사람이 있으면 형수님에게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러 올게요. 전 무엇보다 도련님이 빨리 결혼했으면 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걸 나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저와 남편이 죽고 나면 도련님은 혼자 남는데 그때 옆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위로가 될 테니까요. 물론 제 마음은 그렇다고 해도 마땅한 짝이 없다는 사람을 두고 결혼을 종용해서 될 것도 아니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형수님,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네?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에서 소개해준 여자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혼자 나름대로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인사를 받고 싶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도련님은 결혼할 사람이라는 여자랑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분명 사근사근하니 말투도 괜찮고 행동거지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반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부록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그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결혼하면 꼭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로 살게 되더라도 전 여전히 도련님 가족인 거 아시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아니면 찾아오세요. 전 언제나 집에 있으니까. 결국 저는 도련님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 나이면 허락이고 뭐고 행복만 바라야 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도련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예전부터 자식들 결혼 자금 모을 때 함께 모았던 도련님 결혼 자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도련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꽤 큰 돈을 모으긴 해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꼭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 같은 도련님이니까요. 그렇게 도련님 결혼식에서 결혼 진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민망하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감회가 새로운지 자식들 결혼할 때도 안 울던 양반이 도련님 결혼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도련님이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조금 아픈 손가락이죠. 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고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나마 반이라도 피가 섞인 다른 형제들은 싸느라고. 제가 도련님이었다면 솔직히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은 늘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곁에서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도련님 스스로가 이루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도련님이 쭉쭉 자라서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니. 결혼식을 보고 나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도련님과 같은 집에서 못 살 테니까 뒤늦게 제가 얼마나 도련님을 아꼈는지 알려드리려고 편지도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련님. 사실 처음에 도련님을 맡아 키워야 했을 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저에게 도련님은 친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형수님 하고 부르는 도련님 목소리가 벌써 그리워질 것 같네요.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 비밀인데 자식놈들 결혼보다 도련님 결혼이 제게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족한 저를 형수님 하면서 잘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집에 오라는 거 빈말 아니에요. 그래도 자주 얼굴 못 봐도 되니까 도련님이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고 우는 도련님을 꼭 안아주고 저흰 그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했어요. 전 남편이랑 잘 싸우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의견 충돌 같은 건 있었기에 내심 도련님이 나중엔 아내랑 다툴 일도 있지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전 분명 조금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결혼 일주일 만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올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잔뜩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형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기쁜 새신랑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할 도련님이 울고 있었기에 더더욱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창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련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에는 도련님 아내의 불륜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찍혀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잔 당신 만나기 전부터 우리 회사 상사랑 동거만 3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쭉 보니까 그쪽 만날 때도 계속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만히 있으려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상사한테 안 좋은 감정도 있고 그 여자도 싫어해서 멀쩡한 사람 하나 구해주려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미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혼 무르던지 하세요. 원래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만나야 하는 법. 도련님은 차마 그 메시지를 아내에게 보여줄 용기가 안 나서 일단 저에게 온 거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거짓말이라기에는 장수가 너무 많았고 사실적이어서 일단 불륜은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눈이 뒤집혔는지 아십니까? 말종 같은 인간들. 도련님한테 혹시 혼인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얼른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도련님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원래 바로 하려다가 그 여자가 신혼여행 다녀오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일단은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여행 다녀온 뒤에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도왔죠. 전 그 길로 도련님에게 그 여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네들 딸이
직장 상사랑 3년 동안이나 최근까지 동거했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라니.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닌가요? 일단 이 결혼 모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되먹지 못하게 따지는 법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내가 이래서 늙은 노총각이랑 결혼 안 시키려고 했는데 부모도 제대로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기껏 인심 써서 받아줬더니 나오는 꼬라지하고는?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은 속을 붙잡고 이번엔 그 여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에 도련님이 받았던 사진들을 그대로 똑같이 전송을 한 상태로요. 당신은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보니까 우리 도련님 만나면서도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회사에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 사람이 짜고 치는 자작극이에요. 바람이라니. 전부 오해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오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부모부터 그 딸까지 아주 가지가지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여자에게 카페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카페에 나와서도 다 오해라느니, 요새 이런 사진 조작이 쉽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무슨 하잘것없는 사기 행각에 넘어간 멍청이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화로 이야기했듯이 회사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상사분이랑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아서 같이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이 여편네야. 너는 상사랑 모텔까지 가서 같이 일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해주지. 싹싹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텔 근처에서 떡하니 찍힌 사진도 있는데 어떻게 상사랑 일을 하느라 같이 있었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전 그 자리에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자의 머리를 쥐고 흔들며 정말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당겼어요. 이거나 이 미친 할망구야. 여자는 그제서야 아프다고 소리칠 정신이 들었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했지만 전 찰거머리같이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전 노인네고 여잔 저보다 훨씬 젊은 편이었기에 체력도 딸리고 무릎도 말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 흐트러진 머리칼과 제가 여자 얼굴에 남겨둔 자국을 보니까 아픈 건 싹 사라지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마치 20대 쌩쌩한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하도 맞아서 온 얼굴이 두꺼비같이 퉁퉁 부었고요. 물론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람 많은 카페에서 그런 짓을 벌였다 보니까 사장이 신고를 했더라고요. 졸지에 저랑 그 여자 모두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니,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련님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잠깐 그 여자랑 만나서 이야기만 하겠다고 금방 올 거라고 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앉아 있었으니 말이에요. 남편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니, 당신, 아휴, 참 대단하네 그려. 형수님,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남편은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고 도련님은 그 여자를 보다 제게로 급히 달려와 일단 몸부터 살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제야 안심했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실시콜콜하게 다 이해하기를 하니까 경찰도 차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보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으니까 싸울 일 있으면 조용히 싸우세요.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크게 소리치지 마시고요. 결국 저나 그 여자나 별 문제 없이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찝찝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결혼을 무르는 것은 확실시 되었지만 선한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가 배신당한 도련님은 사과 한 번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련님에게 제대로 사과를 안 한다면 내가 직접 당신 회사에 찾아가서 불륜하고 있는 거 전부 소문낼 거라고요.
그 여자도 질렸는지 황급히 도련님한테 문자로 구구절절 사과문을 남겼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랑 헤어진 이후 여자와 동거를 했다던 그 상사도 누군지 알아내서 연락을 했어요. 물론 제일 잘못한 건 그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같이 바람을 피운 그 남자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 유부남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안 찾아내서 전부 알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개거품 물더니 5천만 원을 줄 테니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은 왜 했는지. 형수님, 이 돈 받고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착한 도련님은 비록 그 남자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진짜 생각을 할수록 기가 차네요. 특히 그 여자요. 어떻게 순진한 도련님을 상대로 몰래 양다리를 할 수 있는지. 아무튼 저는 도련님에게 무조건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자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었죠. 그 남자가 아니었으면 도련님이 이렇게 힘들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결혼도 파토난 마당에 그간 준비했던 결혼식 비용이고 정신적인 보상이고 도련님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건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거라고 말이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도련님과 헤어진 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러다가 불륜 사실도 완전히 드러나서 그 여자는 퇴사했다고 해요. 꼴 좋죠. 도련님은 아직 새로운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에휴, 저는 내심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이번에야말로 좋은 결혼 생활하면 좋겠지만